그 설렘이란 것은 네. 특별한 일상에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내 인생에서 내가 다시 설렐 수 있는 자리는 비어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비어있는 자리를 누리는 사람과 못 누리는 사람의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후라도 네. 그런 설렘의 자리를 자기 자리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김재훈TV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어떤 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흔히 봄, 여름은 지났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때에 따라선 새로운 봄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그 작가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설레는 이에겐 모든 날이 봄입니다의 저자 오평선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원래 얼굴이 설레는 표정이신가요? 뭐 약간 상기돼 있으시고 기분이 약간 좋아 긴장도 보이십니다. 되고 네. 설레기도 하고 네, 네. 그런 상태 같아요. 설레는 이에겐 모든 날이 봄입니다.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뭔가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설렘은 젊음의 언어가 아닐까 이렇게 느끼실 텐데 어떻게 중년에게 설렘이라는 단어를 선물할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도 제가 젊을 때는 그 설렘이라는 것은 나이 들어가면서 육체적으로도 좀 쇠약해지지만 네. 그 마음 자체도 그렇게 좀 둔감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 나이 들어 보니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설렘이란 것은 뭐 계절이나 뭐 나이 이런 거와 관계없이 내 마음의 신선도, 내 마음이 얼마만큼 생생하고 신선해에 따라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고, 네. 어떤 경우에는 뭐 70대에도 뭐 90세에도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역으로 보면 20대에도 마음이 싱싱하지 못하면 설렘이 찾아오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듯이 이 설렘이란 것은 마음의 신선도에 따라서 오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중년, 노후에도 설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설렘은 나이의 계절과는 무관하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 사실 저도 아침마당을 물러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인생을 흔히 사계절에 비유하는데 자연의 사계절은 반복하는 사계절이다. 인생의 사계절도 반복하는 사계절이 아니겠느냐. 나도 지금 마치 겨울처럼 퇴직을 하지만 다시 새 봄을 찾아서 여러분께 돌아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설렘이란 단어, 뭔가를 마무리하고 끝낼 때도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면 느낄 수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젊은이들이 느끼는 설렘과 중년이 느끼는 설렘은 그 강도나 정도나 농도가 다를까요? 다를 수 있죠. 네. 이게 제 경험상에서는 네. 뭐 젊을 때는 어쨌든 경험이 적기 때문에 결과를 잘 예측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첫 시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두근거리는 설렘. 네. 근데 나이 들어가면 중년 이후에는 대략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략 결과를 어느 정도 알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설렘도 시작을.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불꽃처럼 뭐 타오르진 않더라도 이게 잔잔하지만 오래가는 특성들이 있죠. 그러니까 젊음의 설렘이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타오르는 불꽃으로 비유하자면 중년의 그 설렘이란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숯불 같은 거 있잖아요. 은은한 그런 숯불 같은 설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숯불 같은 은은한 예. 설렘. 어떻게 보면 지금 작가님의 표정이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책은 제가 정독을 했습니다. 사실 저와 작가님은 인연이 있으신데요. 윌라 오디오북에서 제가 소리내어서 이 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윌라 오디오북에 들어가시면 김재원이 읽는 설레는 이에겐 모든 날이 봄입니다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직접 들어보셨죠? 예. 작가님께서도. 네. 그렇게 하고 그때 이제 시각장애인 네. 분께 지금 저희가 어쨌든 재능 기부를 하셔서 네. 제가 강연 같은 데가 있어요. 예. 무지개 도서관이라고. 네네. 거기에 사서분한테 연락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 글도 물론 좋지만
그 글이 담겨 있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아, 예. 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 들었어요. 글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윌라 오디오북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서 기부 차원에서 저도 재능 기부로 참여했는데요. 제가 실제로 영광 모바일 시각장애인 점자 도서관에서 녹음 봉사자들을 매달 교육하고 있거든요. 한 10여 년 가까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점자 도서관에서는 녹음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누군가 활자로 아름답게 쓴 글을 음원으로 바꿔주는 그 역할을 하실 분들의 노고도 그 음원 도서에 담기기 마련인데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쓴 작가와 소리를 기부한 그 녹음 도서 봉사자의 마음까지 더해져서 소리로 읽는 책은 더 감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서 사실 설렘이라는 건 거창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은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다,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 중년을 훨씬 넘어 살고 계신 우리 오 작가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설레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어떤 계기가 있기 전에는 항상 멀리 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찾을 수 있는 행복이라든지 설렘 이런 것을 저 멀리 있는 곳에 찾으려고 했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는 가까운 데서 그러니까 요즘은 저를 설레게 하는 게 이제 저한테 첫 손자인데 이제 딸 아들 네. 지금 이제 두 돌 이제 곧 돌아와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보고 같이 놀아주는데 이제 그 친구를 만나기 전에 그런 아, 그러니까 어떤 오래된 연인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들이 지금 들어오고 뭐 이제 제가 텃밭 농사를 하는데 이 봄이 되면 이제 씨앗도 뿌리고 묘목도 심잖아요. 네. 근데 한번 갈 때마다 이렇게 자라 있는 모습들, 오. 열매가 맺히고 익어가는 모습들도 되게 설레이고, 그리고 그 아내하고 같이 이제 여행을 가기 전, 이제 캐리어를 짐을 싸잖아요. 짐을 싸고 떠나기 전에도 초등학교 때 소풍 가기 전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그 굳었던 마음들이 되게 이제 그 풀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설렘은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네, 설레는 순간을 얘기할 때 그 작가님의 표정이 참 네, 저를 설레게 합니다. 특히 손주 얘기할 때는 네. 확 얼굴이 펴지시는데 진짜 보기만 해도 좋아요. 보기만 해도 이쁘죠. 아,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의 고마움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설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쓴 책 제목 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뭐 노래 가사에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글쎄요. 늙어가는 건 어떤 거고 익어가는 건 어떤 걸까요? 제가 그 책을 쓸 때 무렵이 네. 어찌 보면 제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고민이 많은 시기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도 그러셨겠지만 보통 40대 후반 네. 말경, 50대 초반에 항상 맞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거의 문제보다 내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런 고민하고 고뇌하고 이제 그런 거에 눌려 살 때 제가 이제 이 글을 많이 썼고 그리고 저처럼 그런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를 네.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드렸는데 어쨌든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이 문장이 어찌 보면 저한테 위로 또 선물 이런 게 됐지 않나 싶어요. 네. 지금 작가님 책 세 권이 나란히 놓여 네.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어떻게 돼요? 지금 그대 책이 첫 번째고 네. 두 번째가 이제 꽃길 따로 있나? 이제 네, 최근에 꽂힌 이제 것은. 네. 어느 자식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왔나요? 아직은 이 네, 여기 둘째 자식이. 꽃길이 네. 네. 셋째는 이제 지금 막 네, 이제 시작한 막 거고. 시작했고요. 네. 어떤 책에 더 애착이 가세요? 어쨌든 제가 이제 가장 고민이 많이 있을 때 네. 썼던 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이 책이 애착이 많이 가고 네. 요즘 이제 저희 대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네. 꽃길로 수출도 지금 많이 되고 있고 그렇죠.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은 작가님의 삶도 꽂힌 거죠? 그렇게 예전에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네네. 예전에는 꽃길을 제가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꽃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쫓아다닐 대상이 아니고 내 자체의 삶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 삶 모든 게 꽃길이 되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이 꽃길이 된다. 뭐 사실 더 바랄 나위 없는 네. 행복인데 작가님은 글을 쓰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주로 회사 생활할 때는 이제 네. 마케터로 어. 오래 일을 26년 정도 했고요. 음. 이제 그러면서 준비하고 제가 이제 진로 교육 쪽에 그러니까 저희 둘째 아들 중1 때 네. 이 아이 진로를 찾아주려고 제가 여러 가지 검사 기법부터 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플랜을 짜서 2년 반 동안 그 진로 설계를 해서 진로 활동하고 나중에 대학에서 그걸 전공했어요. 네. 그 친구는 지금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총괄 셰프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요. 너무 즐겁게 일을 하고 있죠. 네. 그 계기로 제가 이제 진로 교육에 공부를 하고 제가 회사 퇴직을 51살에 하고 네. 사표 내고 강남에 이제 진로지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진로 교육 일을 하면서 글쓰기는 뭐 그전부터 계속 해왔고 회사 생활할 때도 책을 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이제 진로 강연하고 상담하고 글을 쓰고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죠. 그러면 50이 되는 기점에서 삶이 많이 달라지신 거네요. 많이 네. 바뀌었죠. 예. 그러면 그 이후로 뭐 이를테면 진로 교육하기 전과 후, 글쓰기 전과 후 나이듦에 대한 관점이 좀 달라지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전에는 좀 우리가 한 살 더 먹었네 이걸 자꾸 한탄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 나이 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새싹이 움틀 때 그 싱거로운 맛이 있잖아요. 멋이 있고 그리고 그게 익어갈 때 또 그 색깔에 맞는 풍미가 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삶도 나이에 맞게 그에 맞게 익어가는 것이고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삶을 마감하고 떠날 때 그냥 아름답게 살고 갔다는 스스로 인식을 가지고 떠나면 그 자체가 저는 제가 가장 바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새싹의 싱그러움은 뭐 예. 10대 애들 얘기고 예. 그리고 뭐 익어가는 것도 20, 30대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예. 50대, 60대 뭐 50대만 해도 그렇고 60대, 70대는 시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누군가가 반문하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뭐 육체는 어쩔 수 없겠죠. 네. 일정 부분 노화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마음이란 것은 100세에서도 청춘으로 살 수 있다고 저는 얼마든지 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저도 요즘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아, 네. 갈수록 더 젊어지는 느낌.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느끼 예, 스스로 제가 느낄 때. 물론 육체적으로는 갈수록 뭐가 느껴지는 게 있죠. 네. 약화되는 게 있는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저만 해도 이 나이에 뭘 또 시작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나이듦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할 때 네. 물론 이제 나나 가족에 큰 영향을 주는 새로운 시작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겠죠. 뭐 목돈을 그렇죠. 쓴다든가. 나이 들면서. 네. 근데 내가 활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은 얼마든지 좀 했으면 좋겠고 그걸 멈추는 순간 저는 노화의 가속도가 붙는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늙으면 육체는 더 빨리 늙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아내도 60주 초반이거든요. 근데 새로운 것들을 상당히 많이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요. 네. 하루를 분주하게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일상을 보내다 보니까 활력을 유지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최근에 수영을 배워보는 게 제 그 소망 중에 하나였었는데 네. 예전에 어른들이 물가에 가지 말라고 해서 수영을 못 배웠었거든요. 근데 최근 저번 달부터 수영 레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세요? 사실 60 넘어서 배우기 쉬운 운동은 아닌데. 근데 저하고 같이 배우시는 분 중에 77세 그 어르신도 계세요. 여성분? 남자분인데 남성분. 처음 배우신다고. 오. 요즘 이제 35년 전에 관뒀던 탁구도 새로 시작을 했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자꾸 저한테 생기를 주고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네.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 사실 이 모든 것이 책을 쓰기 시작하신 다음부터 책에 쓴 삶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다짐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살아온 것들, 아쉬운 것들 책에 글에 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제가 걸어가야 될 방향을 잡아준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네. 내가 지금 이렇게 글로 쓴 삶을 다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적은 것들도 꽤 있어요. 네. 앞서 이제 첫 자식 얘기는 좀 하셨고 이 둘째 자식 돈 제일 많이 벌어오는 요 자식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낳게 되셨어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그대란 책은 제 그런 고민을 담았던 것들이죠. 이제 고민이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거고. 근데 저 꽃길 책을 내기 전에
제가 이제 텃밭 농사를 하는데 네. 텃밭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이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가서 이제 스텐스 시술하고 그 중환자실에 3일 정도 있고 이제 그런 순간에 제가 느꼈던 것들, 그러니까 죽음의 경계선에 가서 느껴봤던 것들을 많이 담았던 책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비워야 된다는 말은 참 쉽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행동이 잘 안 돼요. 맞습니다. 저도 말은 수없이 했었는데 행동이 안 됐는데 어떤 그런 계기가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비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 소유에서 좀 많이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차도 그때부터 없앴고 제 차는. 저는 대중교통 네. 이용하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준비 같은 것들도 대부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 뭐 제 장기기증 서약 같은 경우도 미리 안 해오고 가서 해놓고 이래저래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죠. 어찌 보면 그 계기로 인해서 제 삶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깨우친 것 같아요. 진정 중요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순간 이후의 삶의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그 쓰러졌던 순간을 선명하게 기억하세요? 아직도? 그때는 너무 짧은 순간이고 끊겨 있어요. 생각이 끊겨 있어요. 그래도 근데 누군가에게 신속하게 발견이 돼서 이제 병원으로 옮겨지시고 제가 바로 이렇게 쓰러지는 순간 아내한테 바로 전화해서 그 조치가 이루어졌고 바로 이렇게 가서 시술이 되고 살게 됐죠. 그래도 그 사흘 동안 중환자실을 경험하셨을 텐데 그 선명하게 남아있는 감정, 그 시절을 회고하는 감정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추구했던 것 있잖아요. 뭐 돈이든 명예든 뭐 이런 명성이든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저한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전혀 저한테 다가서질 못했어요. 실질적인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를 들어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낸다든지. 그 저도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부터는 강연이 들으면 아내하고 여행 약속이 있어도 강연 들으면 여행을 취소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네. 미뤄왔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쉬웠어요. 그걸 먼저 아예 여행을 떠날 걸.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시계에 맞춰서 대부분 살아오잖아요. 근데 나만의 시계에 맞춰서 사는 시간이 얼마만큼 있나. 그러니까 나다운 삶을 좀 살다 떠났으면 아쉬움이 좀 덜할 건데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것들이 많이 떠올랐던 것이죠. 사실 이제 저도 프리랜서 초기니까 뭐 여행 일정 잡아놨는데 일이 들어오면 여행은 나중에 가면 그렇죠. 되지 하고 이게 벌 수 있는 돈이 언제까지 오겠어 하면서 이제 일을 선택하기 쉬운데 물론 저도 이제 일을 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율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만 그 쓰러지실 때가 몇 살 때셨죠? 그 3년 전이니까 지금 제가 이제 63 이제 되니까 거의 50 후반 그 정도 되죠. 그러면 쓰러지시기 전과 후 그야말로 우선순위의 도표가 바뀌었겠어요. 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던 것에 순위가 내려왔고 순위가 낮았던 것이 올라가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순위 변동이 어떻게 일어났던가요? 요즘은 제가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예전에는 모임 같은 것도 많고 뭐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과의 만남 기회들은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꼭 만나야 될 그 이외에는 모임 이외에는 많이 정리를 하고 그 나머지 시간들을 대부분 이제 가족들과 같이 쓰고 뭐 아까 손주 이야기도 했지만 손주하고 시간을 보내고 뭐 어제는 그 딸이 이제 출산하고 이제 2년 되고 이제 5월 달에 이제 둘째 출산하는데 그러시구나. 저번에 제가 영화를 보고 왔는데 부럽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년 동안 영화를 한번 못 봤대. 극장 가서. 아이 육아하는. 그렇죠. 그래서 어제는 아이 데려다가 제가 이제 아내하고 같이 봐주면서 영화 보게 해주고. 그런 것들 가족들하고 이제 차 마시고 그 아내하고 이제 북한강 쪽에 이제 카페 그런 데 가서 차 마시고 여행 가고 지금 분기에 한 번이나 반기에 한 번씩 여행을 꼭 떠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저한테 좋고 우선순위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제가 확보한 시간을 이제 채우는데 그쪽에 쓰고 있어요.
여전히 일도 하시는 거잖아요. 일도 하죠. 네, 근데 말씀만 들어서는 놀기만 하시고. 주변에서 제가 노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뭐, 일은 이미 써놓은 책들이 하는 걸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여전히 강연 다니시고, 예. 또 책에서 표현하시기를 강연 여행자다, 예.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뭐, 여행은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일할 때 일해야지, 나중에 즐기면 되지, 뭐, 하는데, 행복은 이 순간이 지나가면 느끼지 못할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따로 저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50대 후반에 느끼는 행복이 있고 60대 초반에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있는데 그 손주들도 커버리면 커버리면 2살, 3살 손주 만나는 그 기쁨은 다시 찾을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행복은 저축이 되지 않는다. 네. 뭔가 좀 마음에 깊이 파고드는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사회생활 할 때 항상 미뤘죠. 행복을.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는 걸 미뤘죠. 그러니까 그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되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확보되면 또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면 그때부터 나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미뤘는데 이 행복이라는 감정은 미뤄서 유지되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감정이죠. 그래서 그 대부분 우리가 이제 중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사는데 일단 저는 어떤 그때 그런 계기를 통해서 무슨 생각으로 바뀌었냐면 오늘만 산다로 바뀌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느낄 수 있는 행복, 설렘 이런 것들을 오늘 느끼지 않으면 그건 다 소멸돼 버린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행도 이렇게 가보면 70대 분들도 부부가 이렇게 여행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힘들어서 못 따라다니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장거리 여행이나 좀 어려운 여행 같은 경우는 가급적 젊을 때 더 많이 다녀오는 게 좋지. 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40대 초반에 페루에 있는 마추픽추라는 곳을 갔거든요. 네. 거기가 꽤 높아서 힘써서 올라가야 하는 곳이에요. 근데 저희가 40대 초반이었는데도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정말 60대 노부부가 너무 힘들게 올라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만 하면 포기할 법도 한데 정말 올라오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40대, 50대 멀리 있는 여행지들은 가자.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건 오히려 60대, 70대에 가더라도 좀 부지런히 가보자. 이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덧 제가 이제 60줄에 접어들게 되니까 이게 다닌다고 다녔는데 못 간 곳이 너무 많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작정하고 쉬고 작정하고 여행하고 작정하고 추억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런 각오가 필요하죠. 음. 뭐 계속 미룬다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더 어렵죠, 갈수록. 갈수록 더 어려운 더 거죠. 어렵죠. 그 더 어려운 과정에서 이제 설렘이란 단어를 꺼내셨단 말이에요. 이 설렘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살아가잖아요.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누구나 다 똑같은 일상을 맞이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상을 특별하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음의 경계에 섰다 온 사람일수록 더 그러겠죠. 네.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의 오늘 하루 눈 뜬 게 나한테는 정말 특별하다는 걸 느끼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를 즐기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렘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면 이렇게 나이 관계없이 계속 마음이 싱싱하게 이렇게 신선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 네. 그러네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저야말로 작가님과 대화를 하는 이 시간이 설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저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봄을 기다리는 누군가에게 봄의 문장을 선물하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그 설렘이란 것은 네. 특별한 일상에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내 인생에서 내가 다시 설렐 수 있는 자리는 비어있다. 네. 그러니까 그 비어있는 자리를 누리는 사람과 못 누리는 사람의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후라도 네. 그런 설렘의 자리를 자기 자리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도 설렐 빈틈이 남아 있는 예. 거군요. 그 자리를 설렘으로 채우느냐, 아니면 비어 있는 그대로 놔두느냐는 그렇죠. 나의 선택이요, 나의 반응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빈 마음을 설렘으로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정말 모든 설레는 것들에게는 봄이 있는 거고,
나이가 든다는 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고, 꽃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꽃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평범한 문장으로 중년에게 큰 감동을 줄 큰 메시지를 남기셨잖아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자양분이 돼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 행복한 꽃길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뭐 열심히 한다는 것도 필요 없죠. 네, 오히려 쉬엄쉬엄 예. 오늘을 예, 즐기겠습니다. 즐기면서 하면 네, 이 인사가 훨씬 더 맞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머니 생각, 부모님 생각에 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편해 보여. 의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번대.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진로를 요구한다든지 또 아이들도 드라마에서 보니까 뭐가 멋있어 보여. 이런 걸로 꿈을 정하면 당연히 자주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꿈을 찾아가는 길은 자기를 알아가는 길이고 알아보면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고 정말 어떤 것보다 신중해야 돼요. 신중한 과정을 거쳐서 찾은 꿈들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모든 이에게 설렘을 찾아주고 싶어하는 우리 오평선 작가님의 마음을 책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설레는 마음을 찾아주고 싶거든요. 요즘 10대, 20대가 설렘을 찾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설렘을 찾아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 방식이 네. 그러니까 분명하게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이유 없이 움직였던 거예요. 교육 방식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고 무조건 성적이 잘 나오면 너 뭐 좋은 대학 갈 것이고 그럼 사회생활에 쉽게 잘 풀릴 것이다. 물론 잘 맞아 왔죠. 네.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현재도 그럴 것인가는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찌 보면 이 공부를 하는 이유들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일을 방향을 정해야지 내가 공부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고 네. 누가 하지 마라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질문들을 좀 순서를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이 먼저냐? 이게 아니고 대학보다 우선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를 찾아가는 그런 거. 그러니까 나만의 북극성을 찾는 게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일을 찾으려고 할 때 예. 우리의 자녀들이 설렐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뜻이네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교수님도 그러시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 네.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설렘도 있죠. 네. 그런 걸 찾아줘야지. 저는 지금 이 일이 정말 행복하거든요. 사실 제 인생에 과외 선생님들이 매일 제가 있는 곳으로 오셔서 네. 저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네. 오늘 뭐 오 작가님도 오 작가님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또 삶을 배우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일, 그나마 내가 잘하는 일, 그리고 직업, 돈벌이가 연결된다면 뭐 그런 축복받은 인생은 그렇죠. 없다라고 네.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사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강요된 시간 스케줄에 따라 등 떠밀려서 뭔가를 타의적으로 선택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까워요. 근데 앞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아이 잘 가고 있나? 뭐 내 아이를 더 도와줄 게 없나 싶은데 요즘은 그런 질문도 할 수 없는 세대가 됐잖아요. 이 시대에 사실 자녀의 인생 설계에 부모가 개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 고민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정 부분은 아이들의 또 그것도 성향에 따라 좀 차이는 있어요. 네. 자기 주도성이 좀 약한 친구들은 일정 부분 개입 정도는 필요하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제시해줘야죠. 제시해주고 같이 네. 걸어가지고. 근데 자기 주도성이 강한 친구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친구들은 그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 그러니까 뭔가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게 더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과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수위를 정하는 일도 쉽지는 않겠네요. 예. 어떻게 강하게 잡아 끌어야 하는지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서서히 지원해주고 뒤따라가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자녀라는 이유로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 어른이라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네네. 어른들은 내가 그동안 경험한 게 많기 때문에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걸어왔던 길과 아이들이 걸어갈 길은 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오늘 나오실 때 네. 목적지가 분명했죠. 전 이곳을 그렇죠. 향해서 왔죠. 뭐 할 일이 분명했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고 오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갈 곳이 명확하지 않아요. 네. 그럼 아이들도 방황하게 되겠죠. 그런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를 부모들은
본인들이 사용했던 지도를 아이들한테 접목시키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길은 계속 새롭게 나고 있잖아요. 새롭게 나고 있는데 아이들이 걸어갈 길은 새로운 길인데 부모들이 걸어왔던 길, 그 내비게이션, 지도를 아이들한테 이대로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건 상당히 잘못된 거거든요. 특히 지금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들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직업에도 엄청난 변화가 생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고 앞으로 아이들이 보통 지금 뭐 중학생, 고등학생만 하더라도 10년 후에 최소한 진로 활동, 직업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정관념 속에 아이들을 자꾸 내가 생각하는 길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에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겐 2026년의 지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지금 30년 전, 40년 전 지도를 보여주면서 네. 목적지를 찾아라 하면 네. 아이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양재역을 찾아가라 해야 네. 되는데 그 옛날 지도를 보면 말죽거리를 네, 맞아요. 찾아가라가 되는 거니까 네. 아이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결국 그러면 부모가 지금 새로 나온 지도를 모른다면 어느 정도 공부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부모가 공부할 필요도 있고 음. 그리고 모든 면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또 이런 교육을 받아본 세대도 아니고 네.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한테 일정 부분 필요한 도움들을 좀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요. 부모도 잘 모르면서 우리가 은연중에 아이들의 길을 꺾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좀 힘들어하는 네. 이유들을 이렇게 보면 아이가 질문했을 때 내가 답을 못 할 것 같다. 아, 요즘 아이들이 질문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네. 그래서 피해요. 어, 저는 그럴 때 부모님들한테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을 해라. 차라리. 엄마가 이걸 잘 모르는데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이야기해 볼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토론이 되고 서로가 공부가 되고 공감도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그걸 내가 예를 들어 숨길 필요는 전혀 없는데 네. 뭔가 은연중에 내가 모르면 괜히 불신할까 봐 아. 숨길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종의 방어 기제를 뭐 그런 걸 물어보고 예. 그래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길을 그렇죠. 꺾는 일이 될 수도 네. 있겠군요.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AI에게 물어보지 부모에게 안 물어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흔히 부모들은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 야 공부가 기본이야. 공부만 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일단 공부부터 해. 그 다음에 꿈 찾아도 늦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부모님들 많거든요.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네. 교육의 방침이 방향이 아이들이 공부할 맛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아, 공부할 맛을 느끼게 해준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 이유를 발견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그 아이가 갈 진로죠. 북극성 방향이고 그런 걸 찾아주면 아이들이 공부를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거고 예전처럼 그냥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한다고 해서 앞으로 이 변화되는 세상에 잘 살아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전엔 그게 가능했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가미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성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진로를 제대로 찾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성적 좋은 학생들도 명문대학, 심지어 명문대 대학원까지 나오고서 이 길이 나에게 맞나? 이게 내가 좋아하는 길인가? 회의에 들 수도 있는 거고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아도 자기 주도형으로 자기의 진로를 개척한 학생들은 일찍이 갈 길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뭐 객관적인 비교가 그렇죠. 쉬운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네. 명문대 경영학과 2학년 마치고 군입대 절에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친구가 완전히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1학년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놀고 하다 보니 시간이 갔는데, 네. 2학년 때부터 경영학을 전공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기력증 빠졌는데, 그 친구를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특히 그 친구는 자연 친화 지능이 상당히 높은 친구였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친구는 특수동물도 오랫동안 키우고, 그 대화를 저는 1시간 정도 상담할 때 30분 정도 인터뷰를 하거든요. 네. 그 주관적인 파악을 위해서. 근데 그 친구한테 동물 키우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표정이 밝아지는 느낌들을 받았어요. 침울하다가.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한테 제가 제시했던 게 입대해서 시간이 되면 이런 길들이 있다. 너가 나름대로 공부머리가 있으니까 나중에 수의학을 다시 공부하든지 또 한 가지는 요즘 동물행동 교정 지도사라고 있다. 이게 국가자격증으로 2급, 1급이 있으니까 이 자격증을 먼저 공부해서 한번 진입해 보는 게 어떠냐 제시를 했는데 나중에 자대 배치 받고 나서 어머니한테 책을 사서
보내달라고 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인사해달라고 그 친구가 상당히 그래도 희망을 좀 찾은 것 같고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린 그렇죠. 모양이네요. 그리고 특성화고의 3D 융합학과에 지금 특성화고에 다니는 친구인데 네. 그 친구 진로 플랜은 너무 제가 볼 때도 치밀하게 잘 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진로는 어떤 그 콘텐츠를 개발해서 영상을 찍어서 이것을 만들어 영상 제작하는 쪽에 일을 3년 정도 경험하고 그 이후에는 영화 감독이 되겠다라는 진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막연하게 그렇게 꿈만 꾸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진로는 명확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아이가 했던 것을 쭉 들어보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수행을 했다고 자발적으로. 뭐 드론 자격증도 따고 예를 들어 편집 기술도 배우고 이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적으로 아이들을 대비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물론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한테 잘 맞는 것들을 잘 찾아서 길을 발견해주면 정말 새롭게 아이들은 신선하게 그 길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죠. 청소년기를 생각해 보면 예. 사실 성적 순대로 그 아이 주변 친구들의 정체성이 매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그 성적으로 진학할 수 있는 학과, 대학에 따라서 마치 그 친구의 미래 각도가 좁혀지고 넓어지는 것 같은 그 시절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뭐 어른들이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뭐 너는 뭐 좋아하니? 이런 질문조차 저는 상당히 버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어찌 보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도 안 된 상태, 네. 뭔가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건 답을 강요하는 거였죠. 어찌 보면은 뭔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 같이 보일지 몰라도 압박이에요. 오히려 오히려 네, 압박이죠. 네, 네. 그리고 자기 아이한테 한계를 자꾸 그어주는. 어, 그 예를 들어 답변하기 어렵고 곤란하면 부모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초중고 아이들 선호 직업에 보면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저거 대부분 부모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이 선호하는 직업 10대 직업하고 우리 선호 직업은 많이 차이가 있어요. 네. 대부분 고정관념 속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가져요. 저만 해도 초등학교 때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면 아나운서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런 반응이 계속 오니까 이거 그럼 내가 꿈으로 혹은 희망 직업으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청소년기에는 그 직업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결국 저는 뭐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아나운서가 되긴 했습니다만 꿈을 정해라. 그리고 그 꿈을 정한 학생들에게도 그 꿈을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른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이게 오히려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담되죠. 네네. 학부모님 상담해 보면 우리 아이는 꿈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아, 네네. 그건 원인이 있어요. 어. 꿈을 찾을 때까지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머니 생각, 부모님 생각에 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편해 보여. 의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번대.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요구를 이 진로를 요구한다든지 또 아이들도 드라마에서 보니까 뭐가 멋있어 보여. 이런 걸로 꿈을 정하면 당연히 자주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꿈을 찾아가는 길은 제가 볼 때는 자기를 알아가는 길이고 알아보면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고 정말 어떤 것보다 신중해야 돼요. 신중한 과정을 거쳐서 찾은 꿈들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의 문제 같아요. 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에겐 어떤 질문이 유용할까요? 이게 저는 제가 상담할 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요. 네. 너는 학교에서든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가장 기뻤던 활동이 뭐야? 아, 네. 너가 되게 즐거웠던 활동,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거 뭐야?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 뭐냐면 우리가 꿈을 찾을 때 첫 번째 관문은 흥미잖아요. 내가 그 일에 흥미가 있어야지 그 일을 시작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로 활동의 흥미는 마중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확인하는 작업들. 그 다음 단계 지나가면 정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결국 이제 아이가 원하고 아이가 잘하고 또 아이가 좋아하는 걸 찾아줘야 한다는 건데 부모 입장에서 아니 그럼 아이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니까요. 그리고 내 자식인데 내가 내 자식한테 내 바람도 얘기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이 부모의 바람과 아이의 가능성 사이에 딜레마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상담할 때는 항상 학부모하고 학생을 같이 배석시켜요. 아, 그러세요? 중심에는 학생을 네. 두고 하지만 네. 학부모님들한테도 항상 질문을 좀 많이 던지고
또 개입을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할 때는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공통적인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말 속에 내가 이런 게 많아요. 아, 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경험해봤는데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던져주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아이의 생각을 듣고 싶어하고 관심 있어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 생각을 앞세우면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죠. 부모님. 네. 아빠가 해봐서 아는데 네, 맞죠. 하는 순간 아이 마음에는 담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을 꺾는 말들이죠. 네. 네. 지나고 보면요. 이제 저희 집 아이는 30살인데, 저희 집 아이의 진로에는 제가 별로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이 아이도 아빠에게 굳이 물어보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어른들에게 뭐 이메일을 쓰든 어떤 방법을 써서든 그들의 조언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분야 혹은 자기가 궁금해하는 분야에 있는 어른들과 어떻게든 접촉점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내더라고요. 아, 그런 걸 보면서, 아, 오히려 우리 아들은 남의 집 아빠, 엄마가 키워줬으니 나는 남의 집 자녀들에게 내 영역에서 줄 수 있는 도움을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결국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내 아이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좀 남의 집 아빠, 남의 집 엄마에게 맡길 수 있는 우리 오 작가님 같은 남의 집 아빠에게 맡긴다면 우리 집 아이의 진로를 잘 보살펴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좀 관대한 마음도 필요하겠어요. 네.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모든 걸 잘할 수 없다. 음. 그러면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집에서도 제가 신체 운동 지능이 낮아서 뭔가 고치는 걸 잘 못해요. 누가? 제가. 작가님이요. 아, 그래서 네네. 뭔가 고치려고 하면 더 부시고 상처 내고 네. 그래요. 그런 것들은 다 제가 뭐 돈을 쓰더라도 네. 다른 분들한테 맡기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완벽한 문과 예. 시군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하고 그걸로 도움을 주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님도 꽤 계세요. 근데 왜 안 꽤 많으신 해주셨어요? 분들이. 네. 자기 자식도 잘 안 돼.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도움을 받는 것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러면 막상 이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을 마주했다. 이제 네. 상담 들어간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세요? 저가 이제 하는 검사 기법들이 이제 아이의 재능, 그러니까 다중지능이라든지 직업 흥미도, 가치관, 성숙도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검사를 해요. 그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제가 그걸 분석을 하면서 인터뷰를 통해서 주관적인 개입을 한 거죠. 이 객관적으로 나온 데이터가 맞은지, 네. 여기 허점은 없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을 오래 대해 보시면 네네. 감이란 게 좀 오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깊이는 몰라도 네.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다 보면 이 검사를 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직업 중에 적합한 직업들을 일정 부분 이렇게 추려주거든요. 좁혀줘요. 네. 그러면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 아이는 이런 부분들이 하면 잘하겠다는 느낌이 있는 것을 아이 의견을 먼저 듣고 선생님 생각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 정도로 해주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직업이 현재 직업이 아니고 미래 직업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A라는 직업이 나중에는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제시를 해줘요. 미래 가치관. 예, 그것을 너가 알아볼 수 있도록. 네. 요즘은 아이들이 챗봇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챗봇을 통해서 이런 직업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방향을 주는 거고 그리고 진로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분야는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은지 등등 책 목록을 제가 구성을 다 해놨거든요. 이제 그런 제시들을 해주죠. 일찍이 오 작가님 같은 진로교육 상담가를 만난다는 건 그 아이의 미래에 있어서 큰 행운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진로교육이 10대 청소년, 20대 청년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50대, 60대들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사실 50대, 60대 퇴직을 했는데 나야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뭐 해 먹고 살지? 이런 고민들 똑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진로교육 상담이 저희 같은 중년들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예전에 뭐 어떤 단체가 있어요. 네. A라는 단체가 있는데 중장년들한테도 네. 그렇게 시도를 해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올 때 내가 뭘 잘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직업을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네네. 대부분 어른들이 그랬듯이 그거에 맞춰 살으려고 해서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네네. 근데 중년 이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고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늦더라도 발견해서
지금은 중년이더라도 마라톤을 한 번 더 뛰어야잖아요. 그럼요. 예전에는 네네. 한 번 뛰고 나면 끝나고 네. 어느 정도 좀 느리다 떠나는데 다시 뛰어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를 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생을 한 번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어르신들과 비교를 하면. 그리고 작가님께서도 50대 어쨌든 직업을 바꾸셔서 지금 두 번째 직업, 뭐 심지어 작가까지 하면 세 번째 직업까지 네. 가지고 아주 풍요로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네. 계시잖아요. 그 두 번째 직업을 찾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어떤 도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제 처음 우리 마라톤에서는 네. 나름대로 부담도 있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을 잘 키워야 되고 네, 맞아요. 가장으로 책임져야 되고 네. 그런 거에서 조금씩 멀어졌잖아요. 조금씩 이제 책임감들도 좀 가벼워지고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한번 제대로 좀 찾아서 하는 게 어떨까. 대신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정도의 그런 그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걸 좀 낮추고 내가 나름대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좀 더 찾아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원했던 경제적인 수준이 100이었다면 그 60, 50으로 좀 낮추고 그 50도 예전에는 한 군데에서 길했잖아요. 동아줄이 하나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동아줄이 끊길까봐 노심초사하고 고민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제 직업은 6개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동아줄을 더 많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분화해서 소득도 예를 들어서 합해서 100이 될 수 있도록 뭐 20, 30, 10 이런 게 합해서 100이 될 수 네. 있도록 만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왕년에 이렇게 받았는데 왕년에 뭐 했는데 이런 생각은 빨리 버렸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하고요. 작가님 직업 6개는 뭐예요? 주로 이제 저는 강연 활동하고 강의하러 그다음에 다니시고, 칼럼 쓰고 칼럼 밸런스로 쓰고, 네. 그다음에 아이들 진로 상담 아이들 진로 그리고 이제 상담, 책을 쓰고 작가. 또 운 좋게 이제 저희 그 작곡가님을 잘 만나서 네. 제가 글 작사로 그러세요? 음원협회에 등록돼서 네. 지금 꽃길이라는 노래가 지금 음원 등록돼서 그래요? 지금 나와 있고 또 만들어져요. 작사로서 활동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컨설팅 같은 것도 이제 네. 하고 있고. 게다가 남편으로 네. 또 할아버지로 아버지로 열심히 살아가고 근데 계시죠. 예전하고 좀 차이는 예전에는 정해진 시간에 의해서 내가 맞췄다면 네. 지금은 제가 제 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네. 나 자신을 잘 돌보고 잘 가꾸고 잘 관리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성인 자녀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누누이 우리 청년 자녀들도 청소년 자녀들의 진로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사실 자녀가 성인이 됐는데도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부모로서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를 돌보지 못하고 나를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질문을 하다 보면 오히려 성인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집착하게 그렇죠.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네. 제가 학부모 대상 강연을 할 때 네. 그때 꼭 그런 이야기들을 해줘요. 부모님들의 최종 목표는 아이들의 독립이다. 독립이다. 네. 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독립을 시켜주는 게 부모의 도리고 역할이다. 그게 노후에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는 아이들 둘이 이제 30대 중반이거든요. 다 네. 결혼했고.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대학교 졸업까지는 내가 책임을 져준다. 일정 부분. 그때까지 너희들을 만들어가고 그 졸업과 동시에 집에서 나가라. 그래서 졸업하고 바로 독립을 시켰어요. 그래요? 실제로? 서울에서 따로 살았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부모가 처음에 줄 수 있는 출발점 정도는 주고 그 다음부터는 개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집을 얻고 뭐 그 다음부터 결혼 계획을 짜고 이런 모든 것을 아이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둘 결혼시킬 때 너무 편했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결혼 생활할 때 자기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저한테 의존하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상의할 때 이런 것만 제가 들어주긴 하는데 스스로가 뭔가 해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는 뭔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자꾸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인 자녀를 뒀을 때 아이들이 컸을 때도 돌아보면 지금 뭐 30대 초라고 하지만 아직도 살아갈 날이 엄청 길잖아요. 그럼요. 그럼 새로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늦었지만 새로 시작해도 될 설령 자신의 삶에 다소 만족을 못한다 그럼요. 하더라도. 네. 그때라도 자기를 새로 찾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자꾸 마련해 주는. 네. 그러니까 자기 삶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뭐 40대에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쪽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고 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저 두 아이들하고 떨어져 살 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번개 미팅을 했어요. 아, 네. 저녁 때 아이들 일 끝나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부모들은 주도해요. 말. 아, 저는 주도하지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주도하고 대화를 주도하게 하고 항상 저한테 궁금한 걸 질문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만 답을 줬어요. 네, 네. 그러니까 답을 줄 때도 정답을 준 적이 없어요. 내 생각은 이런데 너의 생각을 한번 생각. 이런 정도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면 아이들하고 부딪힐 이유도 없고. 그러네요. 네. 조언자보다도 어찌보면 지지자 정도? 내가 너의 주변에 항상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정도만 알려주는 수준에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자녀들이 일찍 독립을 해야 내 삶도 훨씬 더 그렇죠. 풍요로워지는 네.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독립을 해야지 어쨌든 중년 이후에 우리들의 부부의 삶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안타깝게도 뭐 그렇지 못한 그렇죠.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음. 말씀하신 대로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이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청소년들에게 공부가 삶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수단일 뿐인데. 그리고 성인 자녀들도 승진이 삶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것 또한 수단일 뿐인데 우리들도 돈이 삶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돈도 풍요로운 삶을 위한 수단일 뿐인데 우리가 그 목적과 수단을 좀 잘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진즉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쳐 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꾸 수단을 가지라고 그걸 목적인 것처럼 가르쳐 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고생하고 그렇죠. 또 우리도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구체화시키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하고 질문할 때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 행동을 왜 하는지 정확한 목적성을 알아야지 사람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상당히 약하고 그냥 어찌 보면 공부를 하면 그냥 그게 자체가 행복해지는 것처럼 오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승진을 못 하면 불행한 것처럼.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일을 같이 못 하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하는 행위는 결국 종착점은 뭐냐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행복이라는 것으로 자꾸 비춰졌으면 좋겠고 그게 말로서는 안 되고 부모들의 행동,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우리 엄마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즐겁게 사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100번 하는 것보다 그렇게 부모가 행동으로서 행복한 삶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승진 못했어요. 어. 부장 한번 못 해봤고 아나운서 실장도 못 하고 나왔는데 행복해요. 근데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그냥 방송하는 게 저에게는 더 큰 행복의 조건이 네. 된 거죠. 네. 그때는 뭐 동기들 먼저 승진하고 심지어 후배들이 실장 되고 할 때 아유 나는 그러네라고 생각했는데 뭐 지금 보면 전혀 그것이 제 삶을 전혀 방해하지 못해요.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정말 우리 인생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우리가 그때그때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결국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도 그때그때 재정립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결국 우리는 그들에게 모델이잖아요. 네. 그들이 반면교사로 삼든 본으로 삼든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모가 느껴야 하는 책임감은 이 아이들이 나를 보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릴수록 더 그러잖아요. 네네. 아이들의 모습을 따라하고 제 손주도 보니까 어린데 제가 뒷짐 짓고 가는 모습 보더니 이쁘니까 뒷짐을 짓고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만큼 아이들한테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네. 그 올바른 방향을 길잡이를 해주는 게 부모 역할이에요. 네. 오늘도 작가님의 이야기를 통해 설렘을 발견했고 익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했고 또 꽃길 같은 삶을 발견했습니다. 글쓰기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야 니네는 글을 잘 쓰니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지 난 학교 졸업한 이후로 글을 써본 적이 없어 어떻게 써? 라고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숱한 책들을 남기셨어요. 네. 일단 글쓰기를 많이 하신다라는 방증이기도 하고 실제로 자신을 소개할 때 매일 일상을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일기 쓰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네. 거죠, 작가님도? 저도 뭐 어릴 때도 물론 썼지만 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썼던 것은 2006년부터죠. 네. 2006년부터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항상 제 품에 음.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뭔가 느끼는 순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어. 기록하고 쓰고 제 감정을 어.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는 스마트폰 노트에 어. 제 글들이 다 기록이 돼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썼지 음.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대로 쓰신 지 어느덧 20년이 20년 되신 정도 거네요. 네. 예. 뭐 오늘도 일기를 쓰실 건가요? 오면서도 썼고 네네. 또 가면서도 이제 오늘 느낌을 쓰겠죠. 아, 그 밤에 한 번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기록을 네. 하시는 거네요. 저는 이제 이게 습관되면서 하루에 어떨 때는 뭐 그 페이지가 네. 뭐 한두 페이지일 때도 있고 또 여러 사건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여러 개를 쓸 때도 있고 네. 이제 그런 걸 써서 이제 계속 이제 저장하고 2006년부터 2008년부터 제가 SNS 아, 블로그 활동을 네. 시작해서 지금은 SNS를 다 하고 있는데 음. 이제 공개된 건 공개하고 음. 비공개는 제가 또 따로 네. 보관하고 있다가 대부분 그런 게 이제 책으로 그렇죠. 담기는 것이죠. 지금 제가 웃음이 나온 이유는 과연 이 촬영이 끝나고 돌아가실 땐 뭐라고 기록하실까? 네, 미리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그 제가 느꼈던 거고 직접 이렇게 대면했을 때하고 네네. 느낌이 거의 같다. 제가 예, 네. 김정인 교수님이 되게 따뜻한 분이고 네. 마음이 되게 청명하다 네.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정말 나이 들어가지만 네네. 아직도 제가 볼 때는 파릇한 분 같다 생각을 하게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방송하면서 예. 생활 신조라고 하기는 그렇고 삶에서 좀 요것만큼은 지켜야 하겠다라는 원칙 중에 하나가 생방일치. 그러니까 생활과 방송이 일치돼야 된다. 이게 사실 방송 따로 생활 따로 이게 쉽거든요. 이제 카메라 앞에서만 예, 웃고 맞아요. 카메라 앞에서만 잘하고 그러기 쉬운데 생활과 방송을 일치시키기가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저는 태생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일 자체는 외향적인 그렇죠. 사람들이 더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나 구독자께서 제가 무척 외향적인 줄 알아요. 근데 밖에서 만나면 제가 숫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와서 아는 척을 하면 물론 인사는 웃으면서 잘하죠. 근데 제가 태생적으로 내향적이다 보니까 처음 보는 분들하고는 대화를 잘 이끌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의외로 좀 조용하시네, 뭐 의외로 좀 차분하시네, 아마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이게 생각합니다. 일하고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네네. 저도 이제 강연할 때는 제가 내향성이 있지만 들어주는 분이 많을수록 제가 신이 나서 그럴 수 있죠. 하는 거고 네네. 이제 저로 또 돌아오면 또 네. 이제 좀 내향성이 좀 강해지고 네. 낯가림 같은 게 있고 이게 제가 얼마나 낯가림이 심하냐면 사실 저는 작가님과 인연이 있는 게 제가 윌라 오디오북에서 작가님의 책을 낭송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가님이 저에게 문자를 한번 주셔서 밥을 한번 먹자고 하셨어요. 근데 낯가림이 워낙 심해서 처음 보는 분하고 밥 먹는 자리가 저 같은 사람에게는 또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거를 네. 요청할 때 몇 번을 생각하고 네, 네.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렇게 그 자기 재능 기부를 바쁘신 분이 한다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저도 부럽다.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제 채널에 모시면 오히려 더 편안하게 대답을 하고 편안하게 질문을 하고 오히려 이 대화를 누군가 보신다면 또 그분에게는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 잘한 거 맞아요. 잘하셨어요. 네. 오늘 먹을 거라도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죄송합니다. 자, 앞서 말씀하시기로 이제 2006년부터 꾸준히 일상을 기록했다. 상황 습관처럼 기록하다 보니 꽤 많은 분량이 쌓여서 SNS 활동도 하고 또 이렇게 책으로도 나왔다 말씀하셨는데 오랜 기록으로 나는 이걸 얻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경험을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네. 회사 생활할 때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여러 가지 뭐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건 문제도 아니지만 뭐 다 그렇죠. 여러 가지 복잡한 일 속에서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책임져야 될 일들, 중압감 이런 게 심할 때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뭔가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외향적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적잖아요. 그렇죠. 뭐 외향적인 사람들은 가 수다도 떨고 네, 뭐 네. 노래도 부르고 이러면서 푸는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전 오히려 혼자 있어야 네. 풀려요. 그러니까 저도 혼자 있어야지 에너지가 충전되고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글을 선택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글을 쓰면서 가장 먼저 위로를 받는 게 저였어요. 예를 들어서 감정이 꼬여 있을 때는 그 감정을 그냥 생으로 거기다 적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사한테 기분이 나빴던 거, 상처받았던 것을 그냥 생으로 적어요. 적어 놓으면 그 자체로 얘가 나를 위로해 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오픈하는 것들이야 이제 정제된 것들을 오픈하겠지만 네. 이제 그러면서 이걸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얘가 잘 달래주고 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나를 위로해 준 사람이 있네. 이런 느낌들을 받아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책을 몇 권 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평소에 기록을 좀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 기록이 이제 책으로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곤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말꽃이라는 신간이 예. 나옵니다. 그건 정말 짧은 기록들이거든요. 제가 직업에서 느꼈던 말에 대한 묵상들을 잠언처럼 기록한 글인데, 그 출판사 대표께서도 아니 이런 걸 언제 다 쓰셨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언제 작정하고 앉아서 책을 내야지 뭐 이러고 쓴 글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느끼는 짧은 생각들을 글로 옮겨놓은 것들인데, 언젠가부터 그 기록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 성향상 네. 주말에 집에서 쉴 때도 책을 보거나 뭐 글을 쓰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해야 쉬는 거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당신 그거 일이야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멍 때리는 게 쉬는 거지. 가만히 있어야지. 당신은 뭔가 읽거나 쓰거나 뭔가를 꼭 하잖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래 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그러니까 내 삶을 꼭 꾸역꾸역 채우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그 습관의 압박 같은 건 없으세요? 저는 제가 글 쓰는 것도 내가 부담으로 느껴지면 스톱해요. 이게 글 쓰는 역시. 게 물론 이제 책을 내다 보니까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죠. 네, 이게 네. 얼마만큼 판매되는 출판사의 영향도 있는 것이고 책을 낼 때는 그런 부담은 분명히 작용하는데 이제 글을 쓰다가 내가 이게 너무 이렇게 직업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게 즐거움이 아니네? 라고 느끼면 잠시 스톱했다가 그 마음이 생길 때 다시 써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보충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여행을 꾸준하게 이렇게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은 그냥 다 털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기회들을 자꾸 저한테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글 쓰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일로는 느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니, 전 더욱이 30년을 똑같은 네. 직장을 다녔으니까,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새벽마다 일어나서 일을 그렇죠. 했으니까 어떤 틀 안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틀을 벗어난 지 채 6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 자유로움을 누리질 못하나 봐요. 그래서 뭔가 하면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데 그 아니면 아닌 거를 아직 손에 쥐질 못했어요. 작가님은 이른바 이제 중년 수필 시리즈를 내면서 사실 흥행에도 성공을 하셨잖아요. 제법 많이 팔리기도 하고. 저는 그냥 겨우 근근히 쇠 바꾸고 뭐 이러면서 살아오고 있지만 10만 부 넘게 팔린 책도 네. 있으시잖아요. 이 비결, 이 짧은 글들이 혹은 이 중년의 생각을 담은 이 수필들이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제 글이 이렇게 썩 좋은 글은 아니라고 오, 생각하는데 왜요? 이건 아직도 제가 교만 아닌가요? 아니 네. 글이 내가 잘 쓰나 이런 생각을 지금도 네. 이렇게 크게 가져본 적은 없는데 그냥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느꼈던 것들을 이분도 생각하고 있네. 이렇게 공감해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글이 어찌 보면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느낌이더라는 것을 자꾸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나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독자들한테 그런 거라 좀 더 공감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글 쓰는 일도 이제 차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써놓은 글이 있어요. 네. 일주일 전에 인공지능과 인간 작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글을 써놨거든요. 네. 그것은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것들, 우리 감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글과 작가의 삶이 일치돼야 돼요. 그 책에 있는 글이 좋아서 팬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팬들이 오래 가는 건 뭐냐면 그 작가의 삶이 내가 정말 저런 삶을 나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 작가를 오랫동안 나오는 책들을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생방일치에다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네. 되겠네요. 책 3 일치에서 책과 삶이 일치되라. 저도 이제 다 일치되는 건 아닌데 그러려고 네. 노력을 아유, 그럼요. 저도 뭐, 네,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사실 책을 내려고 기록을 시작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좀 회복시키고 싶으셔서 시작한 건데 왜 글쓰기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킬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죠? 자기와의 대화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 내 삶을 객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ABC가 속에 있어요. 오평선 ABC가. 그러면 서로 간의 다른 생각들을 자꾸 대화를 통해서 토론하거든요. 토론하다 보면 어떤 때는 무거웠던 문제가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그 해소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내가 불만이 있을 때 말이라도 해도 풀어지는데 말도 못하게 할 때는 그게 풀리지 않잖아요. 말만 해도 풀어질 것을. 부부 사이에도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소연하는 걸 들어만 줘라고 했는데 남편들은 나는 해결하라는 쪽으로 자꾸 맞아요. 받아들여서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글을 쓰면서 저 마음의 정제를 한다는 느낌들. 그러니까 저는 글은 제 마음속에 해오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찌꺼기들을 걸러내는 작업들을 글을 통해서 하는 거죠. 마음의 끝을 늘 관찰하고 계시군요. 네. 그러면 바다의 끝은 수평선, 땅의 끝은 지평선, 마음의 끝은 오평선.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아니, 그렇게 웃기만 하시면 제가, 네네. 대단한 유머네. 마음의 끝은 오평선.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글을 쓰는 순간, 내가 이 글쓰기로 인해서 치유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 있으세요? 글을 쓸 때 너무 잘 써야겠다는 생각을 버릴 때. 그냥 있는 그냥 생 내 감정. 내려놓을 때. 그냥 그 감정을 거기에 표출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출이라는 것은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네네. 글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은 상대를 놓고 할 때 뭔가 잘못 나간 말은 상처도 되고 문제가 되지만 나만의 그런 저장고에서 쓰는 글들은 이거 노출이 안 되고 없어진다면 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글을 통해서도 내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데 의도하지 않고 쓰는 거.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도 책을 내기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책을 낸 다음부터는 잘 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독자들이 보기에 신선할까? 독자들이 이걸 돈 내고 산 책에서 읽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제 글쓰기는 방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글 쓰는 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글을 독자들이 읽었을 때 제 생각은 초등학교 3, 4학년도 읽어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제가 글 쓰는 원칙이거든요. 누구나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면 어떤 분들은 되게 어렵게 말을 그렇죠. 꼬잖아요. 네네. 그런 글들은 별로 저는 와닿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어떤 분들은 이제 나도 글을 써봐야지 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쓰다가 이어가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한참 만에 이제 작년에 쓴 일기장 아닌 일기장을 발견한 거예요. 들여다 봤더니 행복하고 기쁠 땐 글을 안 쓰고 우울하고 외롭고 슬프고 불안할 때만 글을 써놨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많이들 그러실까요? 많이 그렇죠. 네네. 일반적으로 많이들 그러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행복이라는 감정이 느껴질 때 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보다 네. 힘들 때 글로 풀어내는 경우들이 더 많죠. 네.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제가 이제 그 꽃길이 나올 때는 저한테 인생이 고비였어요. 그래서 그 생명적인 고비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강연도 다 줄고 다 없어졌죠 거의.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없어지면서 경제적인 타격들도 엄청 많이 받았고 그런 시점에서 나온 책이 이제 꽃길인데 이제 꽃길로 인해서 이제 제 그런 그 부채인 이런 것도 탕감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를 살려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갖거든요. 너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내가 기회를 한번 줄게. 그래서 기회를 준 게 저 꽃길 책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 생각도 바뀌면서 주어진 것은 과거보다도 덜 하더라도 행복 지수는 많이 올라갔거든요. 여기 하면 가까운 데서 내가 행복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쓴 게 이제 설레는 이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때를 많이 더 기록하는 편이 있긴 한데 이제 저는 기쁨이라도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골고루 이렇게
글로 정리하는 편이고. 책이 나올 때마다 작가의 감정 상태가 달랐다는 달라요. 얘기네요. 네, 네. 사실 글쓰기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야, 니네는 글을 잘 쓰니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지. 난 학교 졸업한 이후로 글을 써본 적이 없어. 어떻게 써? 라고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짧은 일기라도 다 써봤을 거 아니에요. 숙제라도. 네네, 그렇죠. 숙제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글을 쓸 때는 부담 없이 정 안 되면 단어 하나라도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 뭐 침묵이든 상처든 이렇게 단어부터 출발하고 그러니까 문장을 완성시키려고 하지 말고 문장이 완성이 안 되도록 그 자체로 이렇게 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내가 하는 말을 글로 옮긴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부담은 없거든요. 근데 꼭 말을 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우리가 수다는 잘 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글로 쓰라고 하면 딱 서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글로는 뭔가 다르게 써야 된다고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다 떨듯이 한번 거기에 옮겨 적어 보라는 거죠. 그게 오랫동안 가다 보면 나름대로 그 속에서 뭔가 던져줄 메시지란 걸 찾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면서 글이 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글로 잘 옮기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글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도 누군가가 제 책을 보시고 아나운서님 어떻게 글도 잘 쓰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글은 잘 못 씁니다. 이 책이 나왔는데요. 그건 글을 쓴 게 아니라 말을 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좋은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냥 제가 방송에서 혹은 삶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글로 옮겼을 뿐인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떤 문학가들이 쓰는 일반적으로 작가들은 쓰는 명문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말이 그대로 활자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책을 읽으면서 마치 아나운서님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음성 지원이 되는 책 같아요. 이건 이제 제가 말하는 투로 글로 옮겼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단어 하나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만 처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주제로 써야 하지 하는 것도 사실 막막하거든요. 어떻게 추천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 감사일기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되게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보내면서 고마웠던 거, 누군가한테 도움받았던 거, 뭐 감사한 거 이런 걸 쓰는 것도 좋고 기쁨 일기, 그러니까 기뻤던 것들, 그리고 오늘 내 기억 속에 오래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 그런 걸 하나씩 주제로 끌어내서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이 쓰는 게 요즘은 그 감사일기와 기쁨 일기를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상당히 저는 권하고 싶어요. 작가님은 꾸준히 쓰셨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열매들이 맺어진 거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일기도 꾸준히 쓰기 힘들었잖아요, 우리. 네. 작가님 매일같이 그렇게 일상을 기록할 수 있었던 어떤 비결, 이유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습관 같아요. 습관. 근데 그걸 습관으로 만들기까지 습관이고 그것을 어찌 보면은 바로 생각을 행동으로 이어가는 거.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움직이다가도 뭔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바로 서요. 거기서 정리해요. 키워드. 근데 사실 그게 귀찮은 거란 말이에요. 귀찮죠. 저도 이제 횡단보도에서 뭔가 스쳐가는 생각이 근데 이거 뭐 추운데 장갑 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스치고 넘어가면 네. 망각해요. 아, 그러면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지? 그 맞아요. 느낌이 사라져요. 사실 그걸 내가 작업실 들어가서 바로 기록하리라 했는데 아까 무슨 생각이지?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뭐 나이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의 뇌 구조 자체가 그렇죠. 저장해두지 않으면 기억해내기 이게 힘든. 다 쓰지 않아도 네. 단어 정도라도 연상된 단어 정도라도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집에 가서 또 시간 될 때 그걸 또 정리하고 그럼 네. 젊은 사람들에게는 SNS가 일상이잖아요. 사실 자신을 노출하는 건데. 그렇죠. 작가님도 지금 네. 인스타그램도 하시는 네, 거고, 다 하죠. 네. 페이스북도 하시는 네. 거고, 네. 그러면 중년들이 네. 지금이라도 시작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본다면. 지금이라도가 아니고 언제든지 시작. 그렇죠. 네. 예를 들어 60대든 70대든 그 활동을 하시는 게 상당히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대면적인 그런 만남 기회들도 물론 좋고 SNS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거 생각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런 것도 언제든지 시작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저희 친구들 보면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해 그런 모습들. 네. 이게 과수원 하시는 분도 계신데 한 80대 돼요. 그분도 자기가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들을 거기 기록하고 남기고 되게 그런 모습 보면 저도 상당히 와닿고 네. 그런 부분들은 늦음이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어느 선까지 노출을 시키세요? 저는 이 가급적이면 일상에서 느낌이 있는 것들 누군가 우리 그 같이 친구들이 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 도움될 만한 것들을 아. 주로 이제 노출하고 네. 그러니까 감정에서 아직 정제되지 않은 것들은 가급적 노출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제된 상태에서 노출되는 것이죠. 근데 그리고 항상 제가 글을 쓸 때 원칙은 뭔가 전개를 하고 끝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꼭 끝에 마무리를 져주는.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SNS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룰이 있는 게 뭔가 이 글을 읽은 분들이 마지막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대부분 SNS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기 자랑이라든지 뭐 네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써. 저도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걸 섞어가면서 쓰고 있죠. 얼마나 자주 하세요? 지금 작가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인터넷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지 잘 접속이 저는 안 돼요. 하루에 보통 2개 정도를 올려요. 하루에? 네, 2개 정도. 오, 그럼 많이 올리시는 편인데. 근데 그것도 참는 거예요. 아. 읽는 분들을 고려해서. 아니, 보통 사진 같이 올리잖아요. 네. 그 사진 조달하는 것도 쉽지 않겠요 사진은 제 휴대폰에 네. 여행 사진들이 아. 최근 3년만 해도 정말 여러 나라를 다녔거든요. 여행 자주 사진들이 가시는구나. 좀 많아서 이제 사진이 어디 있는지 잘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그를 연상시킬 수 있는 걸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굳이 메시지가 딱 떨어지지 않는다 네,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 어디선가 필사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내 마음에 그 글을 담기 위해서 이제 베껴 쓴다 이런 얘기인데 글을 내 마음에 담는 것 사실 우리는 읽는 작업을 먼저 했는데 그렇죠. 읽는 건 이제 눈을 통해서 머리에 담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 눈은 한계가 있어서 우리의 기억력과 연결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필사는 훨씬 더 우리의 마음과 접촉점이 잘 형성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네. 우리는 이제 뭐 글을 읽게 되면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흘러가요. 인간의 기억 저장이라는 거 맞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흘러가는데 저도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예전에 뭐 회사 생활할 때는 뭐 리더십이라든지 마케팅 관련된 책은 한 달 10권씩 읽었거든요. 많이 읽으시고 뭔가는 여기에 남아있을 건데 문장 같은 게 떠오르는 경우가 맞아요. 별로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필사를 하게 되면 어떤 거냐면 속도 조절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문장을 쓰더라도 속도 조절하면서 그걸 깊이 있게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흔적을 남기는 작업들을 그 필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내가 필사를 하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그걸 쓰면서 깊이 있게 내가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필사가 효과가 있죠.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게 남아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의 기억 생각하셨는데 저도 책을 읽다 보면 이거 어디선가 내가 읽은 책이네 하는 걸 네. 무려 한 100쪽쯤 읽은 다음에나 깨닫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 드라마 봐도. 네. 그러니까 드라마 봐도 그렇고 이게 참 뭐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닌가 싶은데 그 요즘 사실 필사 열풍이란 말이에요. 네. SNS에 봐도 내가 필사한 거 올리고 그리고 출판계에 봐도 이 책을 필사하세요 해서 네. 필사용으로 따로 출간이 되는 책들도 있는데 어떤 방법을 추천하세요? 뭐 하루 5분 아니면 뭐 하루 한 장 아니면 뭐 일주일에 1시간 뭐 이런 추천하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것도 습관화 시키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짧더라도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한 문장이든 규칙적으로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할 때 내가 이게 좀 더 효과가 있고 내가 나름대로 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문장도 충분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네. 이 중년수필 시리즈 뭐 꽃길도 그렇고 익어가는 것도 그렇고 설렘도 그렇고 쉬운 문장으로 쓰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일상의 기록이거든요. 네. 물론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있지만 나도 이렇게 사는데 네. 이거 내 얘기이기도 한데 이런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쉽네, 나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작가님의 책을 필사하다 보면 글쓰기 솜씨가 좀 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들을 필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필사책을 냈고 내 마음에 담기 위해서 씁니다는 필사책을 짧은 문구로 해서 문장으로 해서 내기도 했고 네. 그런 걸 쓰면서 자기화시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글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아졌다는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러면서 본인들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책이란 것을 꼭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이걸 내서 잘 팔아야 돼. 이 생각보다 내가 살아왔던 흔적을 뭔가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예, 그런 분들이 심식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면서 저런 분의 삶은 참 멋지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우리 오 작가님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를 그대로 느낄 수 있고 인생에서 또 어떤 굴곡을 경험하셨는지 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 어떠셨는지 끝으로 기록할 만한 감상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네. 그때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공황장애가 왔었어요. 아, 그런 이제 적도 있으셨어요. 그 뒤에 이제 제 생애 처음으로 정신의학과에 가서 약물 치료 않고 이제 아이고. 상담 치료를 받았어요. 네, 6개월 정도. 네. 근데 그때 이제 한 30분 정도 상담 치료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계속 제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끌어내 주시더라고요. 아, 네. 오늘 그 느낌이었어요. 아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김재원 아나운서님이 왜 그만큼 경륜이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제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잘 유도를 해주신 거예요. 좋은 얘기는 다 작가님이 하셨는데. 아니에요. 뭐, 그리고 네. 정말 선한 영향력을 보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아유, 김재원 TV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제가 SNS도 이렇게 올려서 네. 구독 좀 해주시라고 썼던 것은 아유, 네, 그냥 한 게 아니고 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늘 이 영상 보고 위로받으신다는 분 사실 정말 훌륭한 제 인생의 과외 선생님들이 오셔서 제 인생을 가르쳐주는 그 교훈을 구독자들에게도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요. 같은 마음이셨으면 좋겠고 저도 한 2시간 가까이 함께 했는데 뭔가 오랜만에 옛날 선배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이제 밥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잠깐. 네. 언제 한번 식사 같이 하시는 걸로 하시죠.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인생의 교훈을 주신 우리 오평산 작가님께 감사의 마음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드시다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 솔깃하셨다고요? 그러면 짧은 문장 한 문장 남겨보시면 글쓰기의 시작입니다. 그 글쓰기가 10년이 걸지 20년이 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글쓰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